썩은 음식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지하실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민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손발은 밧줄로 묶여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고여 있었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맞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민호야, 민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한 채 텅 빈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민호가 어디 있을까?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지도 벌써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연락이 뜸해지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점점 강하게 다가왔어요. 민호는 어릴 때부터 효심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드렸고 명절이나 생일을 빠뜨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아이가 갑자기 2달째 연락이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제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보면 매번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오빠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집에도 늦게 들어와요. 어머니께 연락드리라고 전해드릴게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민호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시 며느리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면 이번에는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에서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어젯밤에는 꿈까지 꿨어요. 민호가 어디선가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꿈이었죠. 꿈에서 깨고 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났다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직접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호 부부가 사는 집은 제 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작은 빌라였죠. 결혼할 때 제가 보태주고 해서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줄 텐데 요즘 같아서는 제가 갑자기 가면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벨을 누를까 말까 하다가 결국 꾹 눌렀어요. 딩동하는 소리가 집 안으로 울려 퍼졌죠. 잠깐만요. 지금 나갈게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뭔가 급하게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렸어요. 한 5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창백하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지만 예전처럼 반갑다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민호는 어디 있니? 엄마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며느리 얼굴이 더욱 어둡게 변했어요. 오빠는 지금 회사 출장 중이에요. 한 일주일은 더 있어야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호 회사는 중소제조업체라서 출장을 거의 보내지 않거든요. 더구나 일주일씩 보낼 만한 규모도 아니었어요.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민호 방이라도 잠깐 보고 갈게. 아들 냄새라도 맡고 싶어서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며느리가 황급히 막아섰어요. 어머니, 지금 집안이 너무 어지러워서요. 다음에 오시면 정리해놓고 편하게 모실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괜찮다. 어지러운 건 신경 안 써. 그냥 잠깐만 볼게. 며느리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늘 켜져 있던 거실불도 꺼져 있고 공기도 탁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 같은 느낌이었죠. 민호야, 엄마 왔다. 어디 있니? 제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방으로 가서 문을 열어봐도 민호는 보이지 않았어요. 침실도 서재도
화장실도 다 비어 있었죠. 그러다가 부엌 쪽으로 가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썩은 음식 냄새 같기도 하고 곰팡이 냄새 같기도 했어요.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이 집에 지하실이 있었나 싶어서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지하실이 있었니? 며느리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네. 그냥 창고로 쓰고 있어요. 어머니는 내려가지 마세요. 위험해서요. 하지만 그 순간 지하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 신음소리 같은 게 새어나오는 것 같았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환풍기 소리예요. 올라가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뿌리치고 지하실 문 앞으로 갔어요. 문틈 사이로 무언가 꿈틀거리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댄 순간 며느리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정말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은 어둡고 침침했지만 계단에서 내려다보니 뭔가 웅크린 형체가 보였어요. 전등 스위치를 찾아 켰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하실 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 아들 민호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몸이 처참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에 손발은 밧줄로 묶여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민호가 바닥에 퍼진 오물 옆에서 정신을 잃은 듯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민호야, 민호야. 제가 소리치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표정이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제가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어머니까지 왜 오셨어요? 남편은 요즘 훈육 중이니까 모른 척 하세요. 훈육이라고? 이게 무슨 훈육이야?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런데 며느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오빠가 집안일도 안 하고 용돈도 제대로 안 주니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죠. 제 아들이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민호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민호는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눈빛이 완전히 나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을 당했을까 싶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 풀어줘. 경찰 부를 거야. 제가 소리치자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경찰이요. 부르세요. 그러면 오빠 명의로 돈 빌린 것들 어머니가 다 갚으실 거죠. 그때 갑자기 지하실 위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죠. 며느리가 위를 보며 씩 웃었어요. 마침 잘 됐네요. 우리 동생이 왔나 봐요. 곧이어 젊은 남자가 지하실로 내려왔어요. 며느리 남동생이라고 하는데 얼굴에 흉터도 있고 영 험상궂게 생겼더라고요. 누나, 이 할머니가 누구야? 민호 시어머니야. 갑자기 와서 난리를 치고 있어. 동생이라는 사람이 저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본 건 다 잊으세요. 형님 명의로 빌린 대출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조용히 계세요. 대출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형님 도장으로 대출받은 게 1억이 넘어요. 이거 안 갚으면 할머니 집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1억이라니 민호가 언제 그런 큰 돈을 빌렸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동생은 계속해서 협박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그럼 우리도 조용히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저 지경이 되어 있는데 구해낼 방법이 없다니.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싶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그냥 가정 문제일까? 며느리 표정이 너무 계산적이고 차갑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일처럼 느껴졌죠. 며느리와 동생이 계속 협박하는 동안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제가 반드시 민호를 구해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떨렸어요. 지하실에서 본 민호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뼈만 남은 몸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모습, 저를 알아보지 못하던 그 텅 빈 눈빛, 어떻게 제 아들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더 무서웠던 건 며느리 동생이 보여준 서류들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며느리 동생이 지하실에서 꺼내든 건 여러 장의 서류였어요. 대출 계약서며 보증서며 그런 것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적힌 이름이 전부 민호였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동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형님이 사업한다고 돈 빌린 거예요. 근데 사업이 망해서 못 갚고 있어요. 이거 다 합치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1억 2천만 원이라니 제가 평생 벌어도 만들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민호가 언제 그런 사업을 했다는 건지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민호가 사업을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로 한 거죠. 할머니한테 말하면 반대할까 봐서요. 그런데 망했어요. 이제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요. 말하면서 며느리 동생이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는 무서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문에 빨간 페인트로 뭔가 써진 사진이며 유리창이 깨진 사진이며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게 형님 집이에요. 빚쟁이들이 와서 이렇게 해놓고 갔어요. 그래서 형님을 지하실에 숨겨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빚쟁이들 때문에 숨어 있다는 것까지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호를 그렇게 굶기고 학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굶길 이유는 없잖아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제가 따졌더니 이번엔 며느리가 나서더라고요. 어머니, 오빠가 이 모든 걸 혼자 저질러 놓고는 저한테 모든 걸 떠넘겼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고 제 적금도 다 깨서 이자 갚는 데 썼어요. 며느리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빠가 정신 차릴 때까지 좀 혼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사는 게 싫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가 정말 그렇게 큰 빚을 지고 며느리한테 고생을 시켰다면 며느리도 화가 날 만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저렇게 가둬두고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건 범죄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 동생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범죄요. 할머니,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시네요. 형님이 저지른 게 더 큰 범죄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이번에는 사기 혐의 관련 서류였어요. 형님이 가짜 사업 계획서로 투자금을 받아먹었어요. 이거 고발당하면 사기죄로 몇 년은 들어가야 해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민호가 사기를 쳤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키운 아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 동생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계약서며 통장 내역이며 정말 민호 이름으로 된 것들이 많았어요. 할머니 집 등기부등본도 여기 있어요. 형님이 할머니 몰래 근저당 설정해놨어요. 뭐라고요? 할머니 집이 담보로 잡혀 있어요. 이 빚 못 갚으면 할머니도 길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니. 평생 모아서 산 그 집이 민호 때문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며느리 동생이 제 표정을 보더니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어떻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 아들이 저런 상태로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민호를 어떻게 할 건데요? 계속 저렇게 둘 건가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단 빚부터 정리해야죠. 그 다음에 오빠 정신 상태 좀 괜찮아지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그 말이 이상했어요. 민호 정신 상태가 괜찮아지면 그때 생각해 본다니. 마치 지금은 민호가 정신이 나간 사람 취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느리 동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경찰 부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형님 사기 혐의 때문에 구속될 수도 있고 그러면 빚은 누가 갚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경찰을 불러도 안 되고 그냥 둬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 꺼내더니 제게 내밀었어요. 보니까 통장이었어요. 이거 오빠 통장이에요.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보세요. 통장을 펼쳐보니까 잔고가 2,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2달 동안 계속 큰 돈이 나간 기록이 있었죠.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빠져나간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다 빚 갚느라 나간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서 이제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힘들어 보이기도 했고 진짜 피해자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통장 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돈이 나간 곳이 전부 같은 계좌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좌 번호 옆에 작은 글씨로 혜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혜진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물어보자 며느리와 동생이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그거는 대출업체 담당자예요. 거기로 이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대출업체라면 회사 이름이 나와야 할 텐데 개인 이름이 나와 있었거든요. 며느리 동생이 급하게 통장을 가져가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제게 차를 한 잔 내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힘들겠지만 참아주세요. 저도 이런 상황이 싫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차를 마시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민호가 그런 사기를 쳤을까? 제가 아는 민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릴 때부터 정직하고 착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하기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돈 때문에 나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 가둬놓고 굶기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아무리 화가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제가 다시 말하자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힘들어요. 매일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집에서도 오빠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저도 사람이에요. 울고 있는 며느리를 보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요. 며느리 동생이 옆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누나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형님 때문에 친정에서도 구박받고 친구들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하고 이제 정말 한계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며느리가 좀 불쌍해 보이기도 했어요. 민호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면 며느리도 피해자인 셈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호를 저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병원에라도 데려가세요. 저 상태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 가면 신고해야 해요. 그러면 오빠 구속되고 빚은 누가 갚아요? 어머니가 갚으실 거예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민호가 구속되면 빚은 누가 갚을지 막막했거든요. 며느리 동생이 마지막으로 협박했어요. 할머니, 형님 일로 경찰서 들락날락하면 동네에서 소문나요. 할머니도 창피하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이런 일이 알려지면 동네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아들이 사기꾼이라고 소문이 나면 저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거예요.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동생의 협박에 굴복한 셈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민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졌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첫째, 민호가 그런 큰 사업을 한다면 저한테 상의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 둘째, 며느리가 너무 침착하다는 점. 정말 피해자라면 더 당황하고 화가 났을 텐데 오히려 계획적으로 느껴졌어요. 셋째, 통장에서 본 혜진이라는 이름. 대출업체 담당자라고 했는데 뭔가 개인적인 관계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며느리가 민호를 훈육한다고 했던 점이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남편을 훈육한다는 표현은 너무 이상했거든요. 혹시 이 모든 게 며느리가 꾸민 일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증거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의심만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며느리가 정말 무고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뭔가 꾸미고 있는 건지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꿈에서도 민호가 나타났어요. 지하실에서 봤던 그 처참한 모습 그대로 말이에요. 꿈속에서 민호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좀 도와줘. 여기서 나가고 싶어. 꿈에서 깨고 나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도 지끈거렸죠. 하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아진 느낌이었어요. 어젯밤에 계속 생각했던 의심들이 더욱 또렷해졌거든요. 뭔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민호 관련 서류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결혼할 때 주고받았던 서류들, 집 계약서, 보험 관련 서류들 말이에요. 혹시 놓친 게 있을까 봐서요. 그러다가 민호가 결혼 전에 가입했던 생명보험 증서를 발견했어요.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보험금이 5억 원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원이었는데 말이에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번호 확인해서 보험 금액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확인해 드릴게요. 작년 3월에 5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피보험자 배우자분이시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며느리가 작년 3월에 민호 보험금을 5억 원으로 올렸다니 왜 갑자기 보험금을 그렇게 높였을까요? 혹시 수익자 변경 신청은 없었나요? 아니요. 수익자는 그대로 어머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며느리가 보험금을 올린 시기가 작년 3월이라면 그 무렵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작년 3월쯤에 며느리가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부부 싸움 때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민호네 집 관련해서 최근에 뭔가 변동이 있었는지요. 아, 그 집 말씀이시죠. 작년 말에 근저당 설정하러 오셨더라고요. 젊은 부부분이요. 근저당을 누가 설정했나요? 부인분이 오셨어요. 남편분 위임장 가지고 와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민호 몰래 집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며느리 동생은 마치 민호가 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혹시 그때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였나요?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금리가 꽤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 봤어요. 어제 며느리가 보여준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들의 총액을 말이에요. 대충 계산해 봐도 1억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민호 통장에 남은 돈은 2천 원뿐이었죠. 그러면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정말 빚 갚는 데 썼을까요? 오후에는 민호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 민호가 정말 사업을 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민호 씨 어머니인데요. 아들이 최근에 회사에서 사업 관련 일을 한 적이 있나요? 민호 씨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저희는 제조업체라서 개인 사업 같은 건 하지 않거든요. 그럼 민호가 최근에 출장을 간 적도 없나요? 출장이요. 민호 씨 한 달 반 전부터 병가 중이신데요. 우울증 때문에 치료받는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민호는 사업을 한 적도 없고 출장도 간 적이 없었어요. 한 달 반 전부터 병가를 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며느리가 어제 한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에요. 민호가 사기를 쳤다는 것도, 사업이 망했다는 것도, 빚쟁이들이 찾아온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왜 며느리가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뭔가 숨기려는 게 있다는 뜻이겠죠. 저녁 무렵에 며느리 친구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은영이 대학 동기 혜진이라고 해요. 혜진이라니, 어제 통장에서 본 그 이름이었어요. 은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민호 오빠 때문에요. 그래서 전화를 주신 건가요? 사실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은영이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민호 오빠가 계속 거부하고 있대요. 은영이가 정말 못 참겠다고 하더라고요. 민호 오빠가 요즘 이상해졌다면서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혜진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어제 며느리가 한 말과 너무 달랐거든요. 어제는 민호가 사기를 쳤다고 했는데 지금은 민호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하네요. 혹시 민호가 언제부터 이상해졌나요? 한두 달 전부터요. 갑자기 성격이 변하고 폭력적이 되고 술도 많이 마시고요. 그런데 민호는 원래 술을 거의 안 마시거든요. 뭔가 말이 안 맞았어요. 혜진 씨, 혹시 은영이가 민호 치료비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정신과 치료며 약값이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줬거든요. 얼마나 도와주셨어요? 한 3천만 원 정도요.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그 순간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어요. 며느리가 혜진이한테 3천만 원을 받았고 민호 통장에서도 계속 돈이 나갔어요. 그 돈이 모두 며느리 개인 용도로 쓰인 거였죠. 혜진 씨, 은영이가 언제부터 이혼 이야기를 했나요? 작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불만 얘기하더니 요즘에는 진짜 이혼하고 싶다고 해요. 작년부터라니. 보험금 증액한 시기와 똑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모든 상황이 정리됐어요. 며느리는 작년부터 이혼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이혼할 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민호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 민호를 지하실에 가두고 학대해서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혼 재판에서 민호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겠죠. 둘째, 민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그 빚은 민호 책임으로 돌렸어요. 셋째, 친구들한테는 민호가 폭력적이고 이상해졌다고 소문을 냈어요. 이혼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요. 넷째, 민호 생명보험금을 5억 원으로 올려놨어요. 혹시 민호가 죽으면 그 돈까지 노리는 건 아닐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보여준 서류들도 모두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며느리 동생까지 가담했다는 점이었어요. 가족까지 동원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니 정말 악질이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며느리의 계획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자니 증거가 부족해요. 제가 본 건 민호가 지하실에 있다는 것뿐이고 며느리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조작한 서류들 때문에 오히려 민호가 불리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며느리 계획대로라면 민호는 평생 그런 상태로 살게 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정말 죽을 수도 있고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면 저도 진짜 증거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며느리가 민호를 학대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돈을 빼돌린 증거를 찾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녹음한다면 그러면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면 다시 그 집에 가야 해요. 며느리와 동생이 있는 그 위험한 곳에 말이에요. 두려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민호를 구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며느리보다 더 치밀하게, 더 완벽하게 준비하기로 말이에요. 며느리가 민호한테 한 일들을 고스란히 되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공격할 차례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호를 안전하게 구해내는 것이었어요. 제 아들을 저런 지옥에서 하루라도 빨리 꺼내는 게 우선이었죠. 복수는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냥꾼이 될 차례였습니다. 밤새 세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어요. 며느리가 저지른 일들을 완벽하게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민호가 지하실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며느리가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거든요. 필요한 건 세 가지였어요. 첫째, 며느리가 직접 민호를 학대하는 모습. 둘째, 며느리가 돈을 빼돌린 증거. 셋째,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계획을 털어놓는 대화. 이 세 가지만 확보하면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인터넷으로 소형 녹음기와 무선 카메라를 주문했어요. 요즘에는 성냥갑만 한 크기로도 나온다더라고요. 며느리가 절대 눈치챌 수 없을 거예요. 배송은 당일 배송으로 신청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전에는 민호 회사 동료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 민호 상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민호 어머니인데 아들이 병가 중이라고 들었어요. 아, 어머님. 네. 민호가 한 달 반 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이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나요? 글쎄요. 작년 말부터 좀 이상했어요.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한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스트레스가 심하다고만 하더라고요. 부인분이 병원에 데려간다고 하시던데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민호가 작년 말부터 이상해졌다는 건 며느리가 그때부터 뭔가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데려간다고 한 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점심때쯤 택배가 도착했어요. 작은 상자 안에 녹음기 2개와 무선 카메라 1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작았어요. 동전만 한 크기였죠. 사용법을 익히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녹화된 영상을 저장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어떻게 며느리 집에 이걸 설치하느냐였어요. 며느리가 있을 때 가면 절대 안 되니까 며느리가 없을 때를 노려야 해요. 오후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은영아, 나야. 어제 일로 마음이 무거워서 잠을 못 잤어. 어머니, 저도 그래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니? 나랑 같이 민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상의라도 해보자. 저는 오늘 친정에 가야 해요. 부모님이 상황을 아셔서 부르셔서요. 몇 시에 나갈 거니? 2시쯤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오빠도 같이 갈 거고요. 완벽했어요. 2시부터 저녁까지 집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너희들 없을 때 내가 민호라도 좀 보고 올게. 음식도 좀 해다 줄 거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민호 오빠 상태가 안 좋아서요. 괜찮다. 엄마가 뭘 할 수 있겠니? 그냥 얼굴이나 보고 올게. 며느리가 더 이상 말리지 못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시간이 4시간 정도 있으니까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거예요. 2시 반쯤 며느리 집에 도착했어요. 혹시 몰라서 1시간 정도 더 기다렸다가 들어갔죠. 정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려고요. 벨을 여러 번 눌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행히 며느리가 정말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집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뒷마당에 작은 창문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화장실 창문인 것 같았는데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창문으로 들어가는 건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행히 1층이라서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요.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민호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먼저 지하실로 내려가 봤어요. 민호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지하실 문을 열자 어제와 똑같은 광경이 펼쳐졌어요. 민호가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고 주변에는 더러운 것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민호야, 엄마야. 제가 조용히 불러봤지만 민호는 여전히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눈빛이 완전히 나가 있었거든요. 가슴이 미어졌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증거를 확보하는 게 먼저였죠. 지하실 구석진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민호가 있는 모습과 누군가 내려왔을 때의 모습을 모두 촬영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카메라는 먼지 같은 작은 물건 사이에 숨겨놨어요. 절대 눈에 띄지 않을 곳에요. 그리고 민호 옆에 물과 빵을 조금 놔뒀어요. 며느리가 없는 사이에라도 조금이나마 힘을 내라고요. 민호야, 엄마가 꼭 구해줄 거야. 조금만 참아. 민호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지만 제 말을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지하실에서 나와서 거실로 올라왔어요. 이제 녹음기를 설치해야 했어요. 거실 소파 쿠션 사이에 하나, 부엌 찬장 뒤에 하나 설치했어요.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녹음될 수 있도록요. 그리고 며느리 방도 살펴봤어요. 혹시 중요한 서류나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요.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민호 명의도 있고 며느리 명의도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 명의 통장에 큰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잔고가 8천만 원이었어요. 어디서 이런 돈이 나왔을까요?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까 민호 통장에서 이체된 흔적이 있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큰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것도 증거였어요. 며느리가 민호 돈을 자기 통장으로 빼돌렸다는 증거였죠. 휴대폰으로 통장 내역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어요. 나중에 이걸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서랍을 더 뒤지다가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거든요. 민호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 3월 말까지 이혼 소송 준비, 가정폭력 증거 필요, 보험금 수익자 변경 신청서 작성. 이 메모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니 민호는 정말 평생 나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를 자기로 바꾸려고 했다는 것도 끔찍했어요. 혹시 민호를 죽일 생각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메모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이제 며느리의 계획을 모두 알았으니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 5시가 다 되어 갔어요. 며느리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빨리 나가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지하실에 한 번 더 내려가서 민호를 확인했어요. 제가 놔둔 물과 빵을 조금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민호야, 며칠만 더 참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거야. 집에서 나올 때는 뒷문으로 나왔어요. 혹시 누가 볼까 봐서요. 집으로 돌아와서 설치한 카메라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모두 정상 작동했어요. 이제 며느리가 뭘 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었어요. 저녁 8시쯤 며느리가 집에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로 보니까 지하실에 내려가서 민호한테 뭔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물을 누가 갖다 놨어? 누가 왔다 간 거야? 며느리 목소리가 녹음기를 통해 들렸어요.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카메라나 녹음기는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잘 숨겨놔서요. 밤늦게까지 며느리 집 상황을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는 모습도 녹화되고 동생과 이야기하는 것도 녹음됐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다음 주면 정신병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 써주기로 했거든. 정말 민호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의사까지 매수한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지켜본 결과 며느리의 계획은 이랬어요. 첫째, 민호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다. 둘째, 가짜 가정폭력 증거로 이혼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를 받는다. 셋째, 민호 명의로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아서 자기 명의로 빼돌린다. 넷째, 보험금 수익자를 자기로 바꾼 후에 민호를 죽인다. 정말 완벽한 범죄 계획이었어요.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며느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모은 증거는 엄청났어요. 며느리가 민호를 학대하는 영상이 12개, 불법 약물을 투여하는 영상이 4개, 의사와 돈 거래하는 영상이 1개, 동생과 범죄 계획을 논의하는 녹음이 6개, 변호사와 이혼 상담하는 녹음이 3개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계좌 추적 결과였어요. 민호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총 1억 3천만 원이었는데 그 돈이 모두 며느리, 동생 명의 계좌 7개로 분산되어 있었어요. 또한 며느리가 받은 대출금까지 합치면 총 2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었어요. 며느리가 모든 죄를 자백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어요.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려서 모든 걸 토하게 만드는 계획을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참고 견디니까 이제는 공격할 차례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한 모든 것들을 똑똑히 되갚아줄 시간이 온 거였어요. 먼저 가짜 협박 전화를 걸어서 며느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불안해지면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오전 10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떨리게 만들어서요. 은영아, 큰일 났어. 어젯밤에 누군가 우리 집 앞에서 어슬렁거리더라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 회사 사람들이
민호 행방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혹시 경찰에 신고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 목소리가 순간 경직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럴 리 없어요. 오빠는 병가 중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너무 오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어떻게 하지? 며느리가 잠시 침묵했어요. 뭔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 집에 계세요. 아니, 나는 지금 병원에 있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그럼 제가 병원으로 갈게요. 아니야, 너 집에 있어. 내가 오후에 갈게. 그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소가 나왔어요. 며느리가 불안해하는 게 목소리로도 느껴졌거든요. 저녁 6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은영아, 지금 집에 갈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어머니, 지금 좀 곤란해요. 다음에 만나요. 안 돼. 지금 당장 가야겠어. 민호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전화를 끊고 바로 며느리 집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했어요. 며느리 집 문을 두드렸어요. 며느리가 나와서 문을 열어줬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어머니, 무슨 급한 일이세요? 들어가서 얘기하자. 밖에서 할 얘기가 아니야. 며느리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뭔가 어수선했어요. 아마 증거를 없애느라 바빴던 것 같더라고요. 은영아, 솔직히 얘기하자. 민호가 정말 어디 있는 거니? 며느리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는 출장 중이라고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나는 다 알고 있어. 뭘 안다는 거예요? 민호가 지하실에 있다는 것도 알고 내가 민호를 학대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아. 며느리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 차갑고 악한 표정으로요. 어머니가 다 아신다면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웃기 시작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죠. 그래요. 제가 오빠를 지하실에 가뒀어요. 그리고 매일 괴롭혔고요. 왜 그런 짓을 했니? 돈 때문이에요. 오빠 재산이 꽤 되거든요. 집도 있고 보험도 있고 통장에도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혼하면 반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며느리가 계속해서 자백했어요. 오빠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넣고 그 사이에 재산을 다 빼돌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혼할 때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되어서 위자료까지 받으려고 했고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의사도 매수하고 증거도 조작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방해를 하니까 계획이 꼬였네요. 며느리가 서랍에서 뭔가 꺼내더니 제게 향했어요. 보니까 작은 칼이었어요. 이제 어머니까지 처리해야겠어요. 너무 많이 아시니까. 그 순간 정말 위험했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이미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거든요. 너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제 계획이 망칠 뻔했어요. 며느리가 칼을 들고 다가오는 순간 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줘. 사람 살려. 그러자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실은 제가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뒀거든요. 그리고 경찰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칼을 들고 저를 위협하는 모습까지 경찰들이 다 봤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동생도 곧 잡혔어요. 모든 증거와 자백까지 확보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 마침내 성공한 거였어요. 며느리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났고 이제 민호를 구할 수 있게 되었죠. 경찰이 지하실에서 민호를 구출했을 때 민호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감금, 상해, 사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동생도 징역 7년을 받았고요. 또한 피해 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민호는 석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인 상처가 더 컸거든요. 하지만 제가 매일 병원에 가서 곁을 지켜줬어요. 조금씩 회복되는 민호를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민호는 완전히 회복해서 새로운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 사람들이 좋고 일도 괜찮다고 해요. 가끔 그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지하실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있던 민호의 모습,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복수를 준비하던 제 자신의 모습, 모든 게 꿈 같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지금 저희 모자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에는 함께 시장도 보고 맛있는 것도 해 먹고 때로는 산책도 해요.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렇지, 평범한 게 가장 큰 행복이야. 여러분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고 가족을 지켜낸 한 어머니의 용기 있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유로운 세상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세요.